예, 감사합니다. 2023 영남경제신문 정책포럼 오늘 진행을 맡은 이재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요. 오늘 또 이 방송 자체가 또 유튜브로도 그리고 또 나중에 녹화로도 계속 이게 영상이 되니까 혹시 오늘 또 못 참석하신 분들도 오늘 귀한 강의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으시죠? 아마 그 명성에 다 알고 찾아오셨을 것 같은데요. 안철수 의원님이십니다. 그 제목을 보시다시피 세계를 변화시키는 3대 패러다임 그리고 대한민국의 7대 시대 정신에 대해서 한 50분 정도 강연이 있으실 거고 강연 이후에는 여러 강연 내용이나 혹은 우리 포항의 현안에 대해서 와주신 분들의 궁금하신 점 약 한 30분 정도 질의응답할 시간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경청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안철수 의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저 말씀을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돼서요. 퀴즈를 한번 내볼까 합니다. 새 중에서 제일 비싼 새가 뭔지 아십니까? 예, 백조. 그러면 약간 더 쉬운 걸로 한국인 304명이 모인 공공기관이 있거든요. 한국인 304명. 예, 한국인 304, 한국인상공사. 그럼 이제 어떻게 말씀드릴지 이제 감이 좀 잡힌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사실은 이 내용이 제가 전번에 해보니까 3시간 반 넘더라고요. 그래서 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대강 중요한 이 3대 패러다임과 이 우리 지역 현안에 관련된 부분 한 부분 정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이겁니다. 요즘 왜 이렇게 세상이 빨리 바뀌나? 왜 이렇게 복잡하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2023년 이 대한민국과 세계를 만들어가고 우리도 모르는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막 몰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그걸 알아야 우리도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아이들도 거기에 대비하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책에는 없습니다. 저 나름대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저는 의사 출신이고 대구 코로나 봉사했을 때 그때 아셨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그 다음에 또 IT 전문가고 회사 창업하고 경영했던 경영자고 안랩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IT 보안 기업이죠. 그 다음에 단국대 의대 교수를 거쳐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서울대 융합대학원 대학원장을 했던 대학 교수 출신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5번째 직업입니다. 근데 그 수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떤 책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커다란 힘들이 작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대강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걸 아주 줄이면 3가지의 거대한 힘이 지금 우리 세상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 흐름을 미리 알면 그 개인이나 그 나라는 번성할 거고, 그 흐름을 잘 모르거나 그 흐름과 반대로 가면 그 개인이나 그 국가는 망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포항하고 인연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라는 거는 아시죠? 그러니까 사실 저 경북 영주 출신이고요. 수능 안 갑니다. 그래서 거기 영주시 수능면에서 저희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고, 저희 할아버님 때 부산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고향은 부산이지만 제 출신은 영주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사회이사를 6년 했습니다. 40대 포스코 사회이사 전무후무하게 42살에 사회이사하고 48살에 이사회 의장을 해가지고 70대 분들 이렇게 모아놓고 회의하고 그랬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에 매년 몇 번씩 이렇게 왔습니다. 이사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 계획도 그렇고 그래서 저한테는 참 정말 많은 추억이 담긴 도시이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6년 임기가 최대한이라서 마치니까 또 포항공대 사회이사를 하라고 저보고 그러셔가지고 포항공대 이사까지, 그러니까 뭐 거의 7년 동안 계속 이렇게 드나들던 그런 곳이어서요. 여기 계신 분들 만나 뵈면 제 고향 사람들 보듯이 참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 우선 3대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지금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코로나 백신입니다. 파이저 백신, 모더나 백신이 현미경으로 보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코로나 백신을 만든 스토리를 알게 되시면 생각보다 아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걸 알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그 코로나 백신이 뭐 mRNA 백신이라고 하는데 이거 뭔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어쨌든 이 코로나 백신의 제일 핵심적인 게 이 mRNA라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실험실에서 만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별로 복잡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고민했던 게 뭐냐면, 만들어서 쓰려고 하면 부서져 버리고 만들어서 쓰려고 하면 부서져 버려서 이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백신으로. 그래서 고생을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나노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초미세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보게 됐거든요. 근데 초미세 연구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아주 정말 초미세 연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방질로 초미세 입자를 만들어서 쓰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걸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지금 mRNA가 여기 파란색이거든요. 이게 부서져서 못 쓰게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파란색 주위를 자기들이 쓰는 이 노란색 지방 초미세 입자로 둘러 씌우면 보호를 해서 이걸 쓸 수 있지 않겠냐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모더나 백신, 파이저 백신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게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 생명공학과, 그 다음에 초미세 연구,
나노 테크놀로지의 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미국 정부에서 이제 알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 백신이 만들어지는 건 과정은 다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 인류 한 150년에서 200년 동안 백신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미국 정부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추적을 해서 미리 예상을 해서 미래를 예상을 해서 만약에 이걸 방해할 만한 규제나 걸림돌이 없는지를 찾아서 미리 없애버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한 달이라도 빨리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법이 있는지를 연구를 해서 그 법을 만들고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 결과로 그 전까지 제일 빨리 만든 백신이 5년 걸렸는데 1년도 안 돼서 이제 이 백신을 만들게 됐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람을 살렸습니다. 자, 이게 전체 스토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 융합과학의 중요성입니다. 융합이 어렵거든요. 화학하고 물리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공동으로 일을 하려면 서로 용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달라서 서로 대화가 잘 안 돼요. 같이 일하기가 다른 분야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하는 나라는 앞으로 번창할 것이고 이게 잘 안 되는 나라는 앞으로 쇠락할 것이다. 그걸 첫 번째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알 수가 있는 것은 법이라는 게 과거지향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서현동에서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현행법으로 보면 못 잡아넣어요. 그러면 그때가 돼서야 국회에서 이런 애들 잡아넣는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냐. 그래서 정기 검진을 할 때 지금은 건강 검진은 2년마다 하지만 정신 건강 검진은 10년마다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다시 2년마다 바꾸는 거죠. 2년마다 정신 건강 검진을 하게 이렇게 바꾸는 거죠. 즉 소 잃고 외양권 고치는 일을 항상 하는 게 법입니다. 국회에서도 제가 항상 답답한 게 항상 과거만 보고 다시 같은 일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드는 게 법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선진국들은 이미 그거를 넘었습니다. 선진국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미래에 어떤 사회가 될 것인지를 미리 예측을 하고 미래에 어떤 과학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지를 미리 알아서 거기에 걸림돌이 될 만한 규제가 있는지 보고 미리 없애버리고 이걸 가속화시키는 법을 만드는 미래지향적인 법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큰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9년에 스탠포드 로스쿨에서 거기에서 그 방문 학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주로 했는데 한국에 와서 서울대 로스쿨에 물어봤어요. 이런 거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전혀 안 한대요. 한국은 아직도 법을 과거지향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사실은 우리나라 미래가 굉장히 암울합니다. 이걸 빨리 고쳐야 됩니다. 지금 그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인공지능은 아시죠? 인공지능을 하려면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는 IT 기술,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문학에 기반한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컨텐츠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야지 인공지능 성능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보면
국회에서 아마 이과 출신이 몇 명 안 되죠. 한 20명 되나요? 나머지 한 280명이 문과 아니면은 저 인문학, 법학 이 출신이거든요. 근데 인문학 출신 국회의원들은 IT 기술만 투자하자고 하고, 저같이 이과 출신은 아니 인문학에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왜 이걸 안 하느냐고 따지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인문학 연구소 중에서 최고봉이 있거든요. 그게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는 데입니다. 이제 거기를 갔습니다. 갔더니 막 너무 좋아하세요. 자기들 만들어진 일에 국회의원이 처음 온 것 같아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가서 이렇게 들은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전 세계 제1위에 그냥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록문화 국가였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맨 먼저 번역이 된 게 조선왕조 실록을 번역을 했더니 자기들도 깜짝 놀랐던 것이 이게 다 보면은 초서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자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한자를 한글로 번역을 해야지 그 내용을 이제 사람들이 알 수가 있는데, 조선왕조실록을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걸 보고는 아이디어를 얻어서 왕의 남자라는 영화가 나오고 대장금이라는 TV 드라마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이걸 가지고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키고요.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조선왕조실록이 문제가 아니고 훨씬 많은, 엄청나게 정말 몇백 배 많은 그 컨텐츠가 아직도 번역이 안 돼서 있답니다. 예를 들면 승정원 일기라고 있거든요. 왕 옆에서 24시간 동안 숨소리까지 다 기록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참 아쉽게도 임진왜란 때 그전 거는 다 불타버려가지고 그 이후 인조부터 300년어치 그 승정원 일기가 남아있대요. 일부만 번역이 됐대요. 근데 나머지 그럼 번역하는데 얼마나 걸리냐니까 계산해 보더니 지금 연구원 수로는 100년 걸린답니다. 근데 승정원 일기 말고도 번역 안 된 게 더 많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 같으면 아니 그러면 연구원 수를 10배로 늘려가지고 10년 만에라도 빨리 이거를 번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번역 안 된 컨텐츠에 뭐가 있느냐면 제가 그때 연구원으로부터 그 책을 하나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보니까 그나마 일부 번역된 거에서 나온 이야기를 모은 책이더라고요. 소설가는 아니라서 재미는 없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이렇더라고요. 그 어떤 그 집이 있었는데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삼족이 멸하게 됐어요. 근데 제일 어린 그 손녀딸 하나하고 몸종하고 둘만 이렇게 살려줬답니다. 근데 이제 이 둘이서 어릴 때부터 칼 2개로 쌍칼 춤을 연습을 했다고 하네요. 자기들이 크면 복수하려고.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거듭한 결과 조선 팔도에 너무나 유명해져가지고 대감집에서 그 잔치를 할 때마다 다 이렇게 불렀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장성하게 됐는데 드디어 이제 원수집에서 모르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초대받아서 간 다음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게 실화랍니다. 실화. 진짜로 있었던 이야기, 조선시대 때. 그래 놓고 나서는 손녀딸은 자살하고요. 자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 죽였는데 어떻게 결혼하겠냐고, 대신에 몸종은 살아서 이 이야기를 후세에 전해라, 이렇게 해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다 보니까 야, 이거 가지고 글로리 2 만들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묻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이야기가 묻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번역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해야지 우리나라도 발전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멍뚱한데 헛다리 짚고 있으면, 예를 들면 IT에만 투자하고 인문학 투자 안 하면 우리나라 인공지능 뒤떨어집니다. 지금 그래서 답답해서 예, 말귀를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그래서 지금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이 세계를 끌고 가는 첫 번째 힘, 그게 바로 융합 연구와 미래지향적인 법체계, 이게 지금 세상을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그 인류 역사 3000년 정도를 보면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어떤 시대에 세계 최강국이 하나 있고요, 기존의 패권 국가가 있고요, 작은 나라에서 시작해서 점점 발전하면서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 강국이 항상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두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승자가 돼서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몇 년 있다 보면 새로운 나라가 신흥 강국으로 발돋움하면서 결국은 대결을 하고, 그 반복 역사가 인류의 역사거든요. 우리도 생각해 보시면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라는 기존의 강국과 소련이라는 신흥 강국이 서로 대결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서로 미국과 소련 간에 군사 패권 전쟁을 한 거죠. 한마디로 누가 군사력이 많은가 또는 원자탄을 많이 보유하는가가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런 국가가 세상을 지배해서 둘이서 열심히 경쟁을 했었죠.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뭐 여러 가지 경제력이 딸리다 보니까 결국은 1991년에 소련이 붕괴돼 버렸죠. 그래서 러시아하고 이렇게 여러 나라로 흩어지면서 결국은 미국이 독주하는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이제 미국이 생각하기를 혼자서 이 세계를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물건을 싸게 만들 수 있는 중국에다가 그거를 맡기면 중국이 한국처럼 잘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민주화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중국은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중국은 도광양회라는 그 말이 있듯이 등 뒤에 칼을 숨겨놓고 이제 그 계속 실력을 기르면서 자기들이 언젠가는 미국을 무찌르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20년 정도 지난 2008년이 돼가지고, 그때 되면 미국에서 리만 브라더스 아실 겁니다. 그 증권사가 붕괴되면서 미국 때문에 전 세계 금융 공황이 왔거든요. 불경기가 왔거든요. 그럴 때 이제 중국이 안 겁니다. 아, 미국이 별거 아니구나. 이제 우리 실력으로 충분히 한번 붙어볼만 하구나. 이렇게 마음을 딱 고쳐먹는 순간이 바로 그때였었고요.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행동으로 옮겨나고 본격적으로 미국과 패권 경쟁이 시작된 게 2012년에 시진핑이 1기 주석으로 이제 취임했을 때죠. 중국은 5년마다니까 2012년에 1기, 2017년에 시진핑 2기, 그리고 바로 작년인 2022년에 시진핑 3기,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미국과 소련이 이런 군사 패권 전쟁을 했다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번집니다. 그게 뭐냐면 과학기술 패권 전쟁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과학기술에서 패권을 가진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원자탄 숫자가 아니고. 그리고 그걸 제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대만입니다. 20년 정도 전에는 대만이 중국에 이제 침공을 당하게 되더라도 미국이 개입을 할 생각이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20년 동안 대만이 변화된 게 뭐냐면 TSMC라는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몇 배 더 큰 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반도체 산업 전체에서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는 잘하고 있지만 그 크기가 3분의 1밖에 안 되고요. 2배 이상의 더 큰 게 비메모리 반도체 또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인데 거기서 1등하는 회사가 TSMC입니다. 근데 그 회사가 대만에서 탄생을 하게 되니까 지금은 어떠냐? 절대로 중국에 뺏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만이 국방비를 안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침공하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략 자산을 총동원해서라도 대만을 막아주게 될 수밖에 없는, 반도체 1위 회사를 뺏기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지금 처음 보는 광경이 우리 눈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즉 옛날에는 과학기술하고 안보하고 외교하고 경제가 따로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2023년은 과학기술력을 가지면 안보가 보장받습니다. 이런 정말 인류 역사상 처음 보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서로 막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상태가 이 변화를 막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토마스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마스 프리드먼이 뉴욕타임즈 컬럼니스트인데요. 이 사람이 책을 여러 권 썼어요. 아마 아실 유명한 책도 많습니다.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라는 책도 쓰고, 세계는 평평하다, World is Flat 이라는 책도 쓰고,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Thank you for being late, 늦어서 고맙다, 뭐 이런 책인데요. 그 책들이 하나같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21세기 역사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3000년으로 보면 3000년 역사책 두께하고 20년밖에 안 지난 21세기 역사책이 두께가 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많이 변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두 번째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대한 힘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굉장히 유명한 사진. 이 사진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백조 같은 건 아닌데 이게 오바마 대통령 때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했던 그 사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좀 전체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이게 참 이상한 게, 백악관에서 그 오사마 빈 라덴 하면 그 유명한 게 그 여객기를 그 맨하탄에 있는 쌍둥이 빌딩에 충돌시켜가지고 빌딩 2개를 허물어뜨려서 정말 수천 명을 죽여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얘를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작전을 백악관에서 했는데, 여기서 진짜 특이한 게 이겁니다. 백악관 지휘관 이 중간에 있는 지휘관이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군이 앉아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어디 있냐 보면은 저 구석에 이렇게 작은 의자에, 낮은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사살할 수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20세기만 해도 안 이랬습니다. 20세기는 여기에 대통령이 앉아 있어야지 작전이 성공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변화가 빨리빨리 일어나지 않고요. 분야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중앙에 앉아서 모든 보고를 받고 즉석에서 결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며칠 고민하다가 이제 결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결정도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았고요. 어떤 산업이 몇 년 후에 어떻게 발전할 거라는 게 다 모든 사람들이 전문가들이면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 같은 데서도 이 산업이 이 정도로 발전할 거니까 미리 대학에다가 학과를 만들고요. 미리 필요한 것들 다 가르치게 교과목들 신설하고, 그래서 필요할 때 이 기술자들이 대학교 졸업하게 해서 공장에 취직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발전하게 된 거거든요. 모든 게 예측 가능한 세상이 사실은 20세기였습니다. 근데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융합과 미래지향적인 법과 거기다가 미국, 중국이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분야가 생기고 각 분야마다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그 해당 분야에서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어떤 결정이 맞는지는 해당 분야 전문가만 할 수가 있지 딴 사람은 못해요.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또 결정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상에서는 이 방식이 맞는 거죠. 이래서 성공했습니다. 그걸 미국이 제일 먼저 알았어요. 한국 같으면 아마 이런 식으로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변화의 흐름을 가장 먼저 알고 이제 본격적으로 뭐 백악관부터 실행에 옮긴 거죠. 그래서 보통 리더십 하면은, 리더 하면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앞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뒤에서 밀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하고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할까 생각하다가 페이스메이커 리더십이라는 말이 정확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마라톤 하신 분들 아실 텐데 그 마라톤 이제 대회에 나가 봅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처음에 그 베를린 마라톤 한번 뛰어봤는데요. 가서 보니까 풍선을 이렇게 달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니까 풍선에 숫자가 있어요. 3시간 반, 4시간, 4시간 반, 5시간. 그래서 뭐냐고 물어보니까 처음 마라톤을 하면 42.195라는 긴 그 거리를 뛰려면 내가 어느 정도 속도로 뛰어야 되는지 알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무조건 자기가 4시간 목표면 4시간 풍선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죽자 사자 따라가서 그 사람하고 같이 꼴이 나면 4시간 안에 드는 거예요. 그게 페이스메이커 역할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래서 이 페이스메이커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더니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사실 저 페이스메이커 안 하고 혼자 뛰면 3시간 만에 뛴대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페이스메이커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의 속도를 희생하면서 오히려 자기를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꿈을 실현시켜주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그 사진을 찍으면, 항공 사진을 찍으면 풍선을 달고 있는 사람 옆으로 수십 명이 이렇게 같이 뜁니다. 자기 꿈을 이루려고. 근데 모양은 제일 앞에서 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사람의 역할은 자기를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등을 떠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이런 모습 아닌가, 그게 페이스메이커 리더십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2023년에
대한민국과 세계를 지금 굉장히 빨리 바꾸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힘이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런 융합과, 그러니까 전혀 다른 분야와 분야가 만나서 새로운 거를 만드는 그런 나라. 그리고 이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과거지향적인 법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법을 대하는 그런 나라만이 발전할 수 있고, 그런 개인만이 거기서 정말 그 뭐 영어 표현으로 prosper 잘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 간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서로 경쟁이 되니까 더 빠른 거죠, 사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페이스메이커 리더십. 그러니까 모든 게 리더가 중요하거든요. 각자가 노력하는 것보다,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사자떼를 양이 주의하면 모두 다 양이 되고, 반대로 양떼를 사자가 지휘하면 전부 사자가 된다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자가 이끄는 양떼와 양이 이끄는 사자떼가 전쟁이 일어나면 사자가 이끄는 양떼가 이기거든요. 그게 리더의 중요성입니다. 리더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걸 바꿉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정확하게 제대로 할 수 있는 리더십은 페이스메이커 리더십. 이런 뭐 기업이나 이런 나라만이 앞으로 번창할 거다. 그거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뀐 세상에서 그럼 대한민국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뭔가, 이제 그 고민을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제가 7대 과제라고 했습니다만, 하나만 들게요. 제가 그 작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하면서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 저출생 고령화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를 소멸에 빠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수백조를 썼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수백조를 어디다 썼느냐? 이미 태어난 아기를 제대로 보육하고 제대로 교육시키는데 쓴다고 썼는데 아무 효과가 없이 더 악화됐죠.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수도권에 사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버리게 되는 지금 그 상황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처방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근본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저는 고민 끝에 근본 원인이 지방 불균형 발전 때문에 저출생 고령화가 생겼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소멸 위기에 빠져 있다. 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간단합니다. 지금 보세요. 대구도 그렇고 포항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매년 대학생들이 졸업하면 대규모로 서울로 수도권으로 다 갑니다. 그러니까 비수도권은 자연스럽게 고령화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수도권으로 젊은이들이 옮겨가면 어떻게 되느냐? 집값도 비싸죠. 좋은 직장도 없죠. 결혼도 못하죠. 그래서 애를 안 낳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출생률이 낮은 도시가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저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불균형 발전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가 지금 소멸 위기까지도 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때 제가 조사한 게 뭐냐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놓고 공통점이 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빼고요. 그랬더니 딱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다른 모든 나라의 공통점은 경제 중심 영역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코노믹 센터가 복수로 있다는 게 그게 공통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보세요. 미국 보시면 뉴욕의 경제 중심이죠. 시카고가 경제 중심이죠. LA가 경제 중심이죠. 일본 보세요. 동경, 후쿠오카, 오사카 다 경제 중심들이죠. 중국은 북경이 있고 상해가 있잖아요.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독일에서 1년 반 살았는데 독일이 인구가 8천만 명입니다. 자, 그러면 독일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베를린이겠죠. 8천만 명 인구를 가진 독일에서 베를린에 몇 명 사는지 아십니까? 네. 350만 명요.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제가 살던 뮌헨이거든요. 몇 명 사는지 아세요? 150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 독일만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그 넓은 땅에서 수도에도 350만밖에 안 살 정도로 그 한마디로 자기 고향을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지역에 오래된 좋은 대학들이 다 있고 좋은 기업들이 다 있고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자기 친척과 친구들과 태어나서 같이 학교 다니고 같이 직장 다니면서 같이 늙어가더라고요. 그게 제대로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길 아닌가 저는 싶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그 경제 10대 대국 중에서 유일하게 수도권 하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게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최고 정점이구나.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 내려가는 길밖에 없겠구나. 우리가 앞으로 더 발전하려면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하는 그 전략을 버리고 오히려 다른 곳에 예를 들면 그 사회학자들이 그럽니다. 이 경제 중심 영역이 되려면 인구가 최소한 500만 명이 돼야 된대요. 대구 240만, 경북 260만, 딱 50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의 경제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부울경 다 합하면 800만이 되거든요. 그럼 또 거기도 경제 중심이 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경제 중심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만들 건가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좋은 그 예를 아마존에서 찾았습니다. 아마존 아시죠? 저 브라질에서 있는 강 말고 물건 사는 아마존. 아마존이 그 제1본사가 시애틀에 있는데 워낙 잘 돼서 제2본사를 건설하려고 미국에 있는 전 지역으로부터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주가 당첨이 됐거든요. 근데 버지니아주가 당첨이 된 이유가 예를 들면 건물을 지으면 100년 동안 그 땅을 무상 임대해 주겠다. 법인세 제로. 그냥 일자리만 만들면 동네 사람들 다 취직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면 충분하다. 그 다음에 어떤 인재가 필요하다고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주립대학교에서 특수학과를 만들어서 필요로 하는 그 인재들을 무한정 공급해 주겠다. 이런 것들을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회사를 유치를 해왔거든요. 자, 그러면 포항시가 그게 가능한가? 경북이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법인세가 국세거든요. 중앙정부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제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법적인 권한, 재정적인 권한을 거의 한 80% 이렇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몫이 거의 없습니다. 그거를 대폭 이양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그 권리 가지고 세계적인 큰 회사들 유치하라고 경쟁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예를 들면 포항하고 대구하고 경쟁할 수 있죠. 그렇게 경쟁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포항이 애플사 아시아 헤드쿼터를 유치를 해온다. 여기 기술자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대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페이스북 아시아 헤드쿼터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경쟁하면서 비교가 될 겁니다. 우리가 시장을 잘 뽑았는지 못 뽑았는지. 그리고 잘 되는 대로 인구가 이동하겠죠. 근데 우리는 워낙에 경쟁심이 강한 그런 민족이라 저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걸림돌이 뭐냐면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잘 안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법인세 전부를 다 지방에서 걷게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는 걷게 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그 외국의 큰 기업을 유치를 해온다. 그러면 나머지 법인세 중앙정부에서 깎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저출생 고령화의 근본 원인은 지역 불균형 발전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엉뚱한 데 돈을 쓴 겁니다. 지역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해야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제일 처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이런 그 법적인 권한 그리고 재정적인 권한들을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이양을 해서 지방정부끼리 경쟁을 시킨다. 그게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해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바뀌는 세상에서 한 7가지 정도가 있다고 저는 봤는데 뭐 그 중에서 시간 관계상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만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시간 관계상 그 대한민국의 7대 시대 정신 중에 한 가지 시대 정신만 들은 게 조금 아쉽습니다만 그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걸로 아마 우리 의원님께서 정하셔서 특히 우리 포항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 도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나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고 질의응답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지금 강사로 나오셨는 우리 안철수 의원님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저랑 공통점이 하나 뭐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 아시고 계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의사가 맞고요. 지금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3대 패러다임과 대한민국의 7대 시대 정신, 대한민국도 좋고 세계도 좋은데 오늘 마침 또 포항에 오셨고 또 포항에 계신 분들을 모신 자리인 만큼 포항 관련된 가장 이슈인 질문을 하나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침 또 우리 안 의원님 또 의사시고 또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서명운동도 하고 있고 전 시민들이 열의를 보이고 있는 것이 포항에 의과대학을 유치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포스텍을 중심으로 해서 의사 과학자를 유치를 하는 건데요. 누구나 다 인정하시다시피 우리 의원님은 서울 의대를 나오시는 의사시고 또 펜실베니아에서 공학 학사를 따신 과학자시란 말이죠. 그래서 안철수 의원님 같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의사 과학자의 1호인데 우리 포항에서 제2의 안철수를 뽑을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우리 포항에서 제2의 안철수 의원 같은 의사과학자가 나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포항에서 굉장히 큰 자원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의사이시며 또 현역 국회의원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한 말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선 저 의사과학자 키우는 게 원래 지금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의과대학 시절에 그때는 95%가 임상의사가 되고 5%가 의사과학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5%에 속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제가 연구했던 게 심장 부정맥 연구했습니다. 병의 원인을 밝히고 치료 방법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는 의사. 그러니까 환자를 진료하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하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이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정말로 필요해서 이거를 의학 전문 대학원으로 만들면 그러면 공대 나온 사람도 학부를 공대를 나오거나 뭐 경영대를 나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의과대학을 들어가면 의사과학자가 많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게 의전원을 만들었던 이유가 의사과학자 많이 배출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반대가 나타나게 된 거죠. 99%가 임상의사가 되고 1%만 의사과학자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과 쪽 사람들 특징이 있거든요. 우리가 원했고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가 안 나오면 다시 바꿔요. 그래서 의전원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 남았죠. 차병원. 아마 거기도 오래 존속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문과는 안 그렇더라고요. 문과는 법대로 있고 사시가 있다가 로스쿨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목적했던 거를 부합을 안 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데 문과는 한번 이렇게 바뀌면 안 바꾸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그거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약간 이건 곁다리고요. 그래서 지금 접근 방법으로는 저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의사 1000명 늘리겠다, 의사 3000명 늘리겠다 이렇게 숫자로 우선 접근을 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의사를 3000명을 많이 뽑으면 10년 후에는 매년 3000개의 피부과가 서울에 개업할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정말로 이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양적인 쪽을 따져야만 되는 거거든요. 의과대학에서 정말로 중요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뭐 세 가지라도 볼 수도 있겠네.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같은 정말로 중요한 필수 의료 쪽으로 사람들이 안 갑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소아과 의사가 없어가지고 어쩌면 수입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아과를 하면은 자기 친구들하고 비교해서 고생은 더 하는데 생활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적으로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전부 수도권으로 개업합니다. 지역에 그냥 붙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하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게 해결이 되면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하나 더 한다면 사실은 의사과학자 숫자를 늘리는 거 여기까지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의사과학자들도 예를 들면 의사과학자가 되겠다고 입학을 해가지고 졸업한 다음에는 그냥 포항을 떠나서 서울에서 피부과 개업하면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이런 새롭게 숫자도 정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인센티브
해당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내과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쪽에 수가를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여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은 수가가 너무 낮아서 다들 안 가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법을 바꿔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도 환자분이 돌아가실 때 그 쇠고랑 차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저 누가 길거리에서 쓰러졌어요. 그럴 때 한국에서는 주위를 지나가던 의사가 가가지고 이 사람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그럼 감옥 가요. 그러면 누가 그 도와줍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굿 사마리탄은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법적인 보호가 의사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제 사람 안 죽는 피부과로 많이 이렇게 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수가 문제하고 법 문제 이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외에도 그 의사 과학자로서 그 일할 수 있는 여건이나 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인문학 쪽에 연구원 이렇게 많이 늘려야 된다고 할 때 그거는 그냥 학위과정 학생만 늘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도 같이 만들어주는 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저 의사과학자들이 일할 수 있는 그 일자리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설계를 할 때 미리 처음부터 충분히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사람들이 왜 젊은 사람들이 왜 자꾸 서울로 가는가? 그게 사실은 4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일자리고요. 두 번째가 의료 시스템. 세 번째가 학교 시스템. 자기 아이 키워야 되니까. 네 번째가 문화 시스템이거든요. 문화 인프라. 그래서 자기가 정말 고향에서 독일처럼 그 계속 자기 고향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좋은 직장에다가 좋은 학교에다가 그 좋은 병원에다가 좋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다 갖춰져 전국에 골고루 갖춰져 있다 보니까 다른 데로 옮기지 않는 거죠. 오히려 복잡한 그런 수도권보다 훨씬 더 그 집값도 싸고 여러 가지 그 리빙 익스펜스 그러니까 생활비도 적게 들고 하는 고향에서 사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하고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줘야지만 된다. 이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약간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이런 전체적인 계획하에서 이게 보면은 그 의사 숫자 늘리는 것 이외에도 다른 그 사람들이 거기서 정주할 수 있는 4가지 인프라를 같이 만들어주는 걸 동시에 이렇게 병행을 해야지 이게 실제로 실현될 수 있다,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사 숫자만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늘렸을 때 또 다른 문제점까지 같이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의사협회에서 반대가 가장 또 심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의사협회에서 반대하는 것들도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의사 정치는 결국은 어떤 시민들의 목소리도 전달해야 되지만 또 의협의 목소리 또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그런 위치인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가 문제 그리고 법적인 보호 문제 이런 것들은 의협에서 굉장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시 포항시만 국한해서 이야기를 다시 드리면요. 의사 과학자의 필요성도 있지만 결국 시민들의 온도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포항에서 병이 있어도 굳이 서울에 빅5를 안 가더라도 포항에서 좀 더 우수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의대가 생기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또 의사과학자는 또 조금 온도차가 분명히 있는 건 같고요. 그리고 의사과학자가 제대로 그러한 일자리든 또 양성이 되려면 그걸 수련할 수 있는 병원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지역에서는 스마트 병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병원이 있는 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뭐 짧게 대답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니 사실 저 의사 과학자들도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면 치료 방법을 개발했다. 그럼 그걸 실제로 적용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일종의 그 연구 중심 병원 같은 게 최소한 존재해야 됩니다. 거기서는 실제로 환자 진료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거기에 진료받는 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그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또 그런 조항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식으로 잘 설계를 하면은 지역 주민들도 의료 혜택을 충분히 받으면서 동시에 의사과학자들을 양성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 평창을 다녀왔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평창이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거기에서 그 큰 병원을 유치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유치를 하느냐? 그거는 대규모 실버타운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한 5,000명 정도가 거주할 수 있는 실버타운을 만들고요. 거기 얼마나 공기 좋고 환경 좋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들이 이제 다닐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충분히 이제 그 병원도 제대로 된 규모로 뭐라고 합니까? 제대로 운영이 가능하다. 지금 그런 식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포항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여기 현실에 맞게 정교하게 계획을 세우면 충분히 가능한 방법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뭐 짧게 대답 잘해 주셨고요. 시간 관계상 참 더 많이 논의가 될 수 있는 내용인데 마무리해야 됨에 대해서 아쉬움을 함께 좀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부탁으로 마무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포항이 지금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대 유치 그리고 병원 유치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데 의사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많이 협조해 주실 거죠? 예, 그럼요. 저 사실 전체 의사 숫자 이전에 사실 의사과학자가 정말로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괜히 의대 가가지고 의사 숫자 한 명만 줄였다고. 제가 지금 면허도 갖고 있는데 환자 진료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의료 연구도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환자 진료하는 의사도 꼭 필요하지만 사실 노벨상에서 1호 제일 첫날 발표하는 게 노벨 의학상이거든요. 그게 의사 과학자들한테 주는 상입니다. 의사들한테 주는 상이 아니고. 그래서 공대 나온 사람도 노벨 의학상을 받아요. 예를 들면 CT구나. CT 처음에 공대 출신들이 개발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노벨 의학상을 받습니다. 그런 게 의사 과학자거든요. 그런 게 저는 진짜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나라 산업적으로도 이 정도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어서 저한테는 진짜 우선순위 제 1번입니다. 예, 우리 포항이 의사 과학자 양성을 할 때 늘 함께 해주신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을 받을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이따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또 그 다음 일정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단체 사진을 찍을 건데 그 전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2023 영남경제신문 정책포럼을 마련해 주신 영남경제신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융합과학의 중요성을 그 3대 패러다임의 하나로 꼽으셨는데 정치야말로 융합과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철수 의원님의 앞길에 아까 분홍색 페이스메이커처럼 그런 페이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인사드리겠습니다.